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어렸을 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차 좌절하게 되는 일도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구나 패배감도 느끼면서 깨닫게 되곤 하는데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실패하면 그 리스크가 상상 이상으로 크니까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까 점차 남자 만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건 따지게 되고 사람 인성 따지게 되다 보니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집에서는 결혼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죠.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많이 소개받곤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만난 사람이었고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 지인이 소개해주기 전부터 남편은 직업적으로나 뭐로 보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당연히 좋게 생각을 했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훨씬 나은 건 분명했고 또 거기에서 성격까지 저랑 맞으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대뜸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불같은 연애는커녕 뜨뜻미지근한 연애만 몇 번 해봤던 저로서는 남편의 불도저 같은 모습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싫지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좋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순 없잖아요. 제가 소개팅만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이상형인 사람을 만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이지 이번에 잘 나왔단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바빠 약속이 취소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프로젝트가 미뤄졌고 이렇게 소연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저도 이번에 약속 미뤄지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 이것도 인연이에요. 저도 소개받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뭐 뻔한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소개팅이 올해 들어 10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첫눈에 반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시집 오시면 행복할 겁니다. 우리 오늘 만난 사이인데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무 섣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만나고 다신 안 본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럼 어떻게든 쫓아다녀서 소연 씨 잡아야죠. 저희 집이 꽤 여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한텐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소연 씨한테는 막 나오네요. 꼭 잡고 싶은가 봐요, 제가. 남편의 그런 말들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호감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집안에 돈 얘기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게다가 서글서글한 낯빛으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괜스레 웃음이 나왔고요. 첫 만남에 결혼을 운운하면서 결혼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말들을 저도 농담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다 보니 그 말들이 농담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어머님은 본인 명의의 집을 3채나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참 놀랐어요. 아파트를 3채나 소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어머님 혼자서 신우와 남편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재산을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도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얘기를 하곤 했어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솔직히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집에 여유가 있어 신혼집에 대해 걱정이 없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들은 다들 집 때문에 몇십 년간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결혼해서 둘이만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을 생각이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순 없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어머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라. 니들 원하는 대로 골라서 지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 세 채야. 내가 남편이 없어 그렇지 돈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저도 이미 상철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없이 혼자서 참 많이 고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유 있게 생활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지세요. 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긴 했지. 아둥바둥 살아서 어떻게든 애들한테 지만 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이 먼저 신혼집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너무 감사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시름 덜겠어요.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뭐가 그리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둘이만 잘 지내면 된다. 알았지? 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와 서울 외곽에 있는 집 두 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서울에 계신 가장 좋은 집은 어머님이 혼자 지내고 계셨고요. 평수도 40평 정도로 가장 넓고 으리으리한 집이었죠. 위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고요.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 넓은 집에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이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방이 4개인데 어머님은 하나만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 그리고 나머지는 게스트룸으로 쓰고 계셨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저는 서재를 갖는 게 꿈이라서 그런 어머님 집에서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을 구경하면서 기분 좋은 꿈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채는 외곽에 있었는데 하나는 32평 정도에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어요. 근처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나쁠 곳 없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직장과 거리가 좀 있긴 했어도 서울에 직장을 뒀다면 다들 40분 정도는 출퇴근길에 쓰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집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주변에 상가도 거의 없는 데다가 주변 입지도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처에는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었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당연히 32평 되는 아파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도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셨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자 어머님은 이미 32평짜리 외곽에 있는 집은 신우에게 이미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가장 낡고 좁은 20평짜리 아파트 신혼집으로 가지게 됐어요. 거기가 20평 아파트긴 해도 신혼생활하기는 괜찮을 거다.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하니 집이 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딸은 애들도 있고 하니 32평 정도에는 살아야겠더라. 하필이면 걔도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하지 뭐냐? 네, 이해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살 아파트는 언제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대충 봐야 가전이나 가구들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야 뭐 천천히 봐도 되지. 괜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 나야 이 동네 산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여길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산다는 게 솔직히 상상이 안 돼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소연이 착해서 다 이해한다니까. 그렇지, 소연아? 아, 응, 그렇지. 어머님, 저 다 이해해요. 그리고 신혼집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처음에는 어머님의 집을 보고 워낙 좋아 보여 나머지 집도 그런 줄 알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집의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나머지 두 집들을 봤을 때 낡고 오래된 아파트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종 어머님이 줄기차게 자랑하시는 아파트는 본인 살고 계신 곳과 그리고 신우에게 주셨다는 아파트뿐이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죠. 얘기를 안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막상 신혼집으로 주신 집에 가보니 왜 얘기를 안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에게 주시기로 한 아파트는 너무 노후된 아파트였어요.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주변 상권도 마음에 안 들고 집 자체도 너무 오래되어 군데군데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애도 낳고 할 텐데 근처에 유치원이나 학교도 너무 멀고 해서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웃돈 주고서라도 구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자 노후된 아파트를 처분할 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주신 아파트에 살기로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는 단열이 부족해서 그런지 겨울에 추위에 심했어요. 오죽하면 방 안에 텐트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침낭까지 펼쳐놓고 들어가서 자야 할 정도였어요. 하루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걸 깜빡하고 식탁에 그냥 반찬을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냉장고에 다시 넣으려는데 나물이랑 김치가 전부 반쯤 얼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얼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봤는데 안이 얼어있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와, 집안에서 이렇게 반찬이 얼 수가 있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우풍이 심해도 그렇지 이건 심하잖아. 깜빡 잊고 냉장고에 안 넣어뒀는데 이건 냉장고보다 집이 더 춥다는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이건 좀 심하네. 방은 그래도 좀 나은데 거실은 밖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 아니, 밖이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다니까. 반찬이 얼었단 거는 우리 집이 영하라는 거잖아. 설마 우리 집 보일러 꺼진 건 아니지? 그럴 리가. 밤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못 들었어? 관리비 폭탄 맞을까 벌써부터 겁나. 나 입김 나오는 것 좀 봐. 오죽하면 얼른 출근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진짜 최악이야. 나 혼자서 원룸 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 정도면 냉장고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나 어젯밤에 꺼내둔 맥주 아직도 시원한 거 봐봐. 우리 집 거실이 냉장고니까 우리 집은 냉장고가 2대인 셈이네. 그게 웃을 일이야? 난 농담도 안 나와. 당신은 추위 별로 안 타는 사람이지만 나는 진짜 추운 데는 쥐약이라고. 어젯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남편과는 농담처럼 얘기를 하곤 했지만 한겨울이 지속될수록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수면 양말에 수면 잠옷, 그리고 침낭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창틀 공사를 하기로 했죠. 그래도 창을 바꾸고 나면 단열이 훨씬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뭐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음의 겨울을 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겠어요? 사실 오래된 아파트라서 큰 돈을 안 들이고 조금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공사를 안 하고 들어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거라곤 예상을 못한 거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해보니 이왕 하는 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니 한두 군데 손을 댄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저는 신혼집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래도 신혼집이 해결되어 아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 할 거라고 하자 어머님은 본인이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서 거기가 믿을만하다며 맡기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어머님 말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곳일 거라며 저를 설득했고요. 솔직히 전 인테리어 업체만큼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시는 곳에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태가 일어나도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알아본 곳도 있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남편과 어머님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벌써 다 알아봤다고 하는데 우리 고집만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아는 분이라는데 좀 잘해주시겠어? 아주 잘해주실 거야.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아는 분에게 공사 맡겼다가 안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어머님, 제 생각도 조금만 해주세요. 저도 인테리어 업체 3-4군데 알아보고 견적 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벌써부터 견적을 내보고 다니냐? 내가 애초에 아는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을 들어야지. 네 멋대로 다른 데를 알아보고 다니면 어떡해?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신혼집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희가 살 집이니까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허, 네가 멋대로 공사했다가 집이 엉망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래도 여기 내 집이잖아. 내 집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순 없지. 이미 저희에게 주신 집이라고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본인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님이 내 집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시는 곳과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공사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모델링을 하루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저는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을 제 마음대로 뺄 수도 없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공사 진행 사항도 살펴봐야 하니까 계획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저도 미리 계획을 짤 수 있을 텐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기다리다 못해 어머님에게 왜 이렇게 리모델링이 지연되냐고 이유를 물었는데 어머님은 명확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답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남편은 그게 그렇게 걱정이냐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 집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하냐며 다 우리를 위해 애를 쓰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러니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었고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상황이 자꾸만 미뤄지자 저는 어머님이 미리 저한테서 받아간 공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사실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닌데 돈을 가져가신 이후로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의심이 커진 저는 다시 어머님께 재차 물어봤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이 많다고 그러네.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해도 될 일 아니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당장 공사 시작하면 너희는 어디서 지내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멀어도 친정에서 다녀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디 호텔이라도 잡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한 달짜리 대여해주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공사 날짜만 잡히면 저희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에이, 그럼 우리 아들 힘들어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니까. 공사는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렇게 섣불리 진행하다가 실수하는 일 생기면 어떡해? 어머님이 보증하시는 곳이잖아요. 실수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늦으면 늦어질수록 저희 생활이 더 불편해질 뿐이니까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어머님은 급하게 해서는 되는 일도 없다면서 마음을 천천히 먹으라고 저한테 오히려 야단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도 급할 게 전혀 없다는 투로 어머님을 두둔했고요. 가운데서 답답한 건 저뿐이었죠. 남편은 분명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째서 어머님 편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재촉 좀 해보라고 하면 남편은 본인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됐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이 맞으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도 참 많이 다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공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실 작정인지 그 다음부터 주말이면 자꾸 시댁으로 저를 불러대셨어요. 시댁에 가면 여러 힘든 일들을 시키곤 하셨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 못 간다고 하면 와서 별일 없이 쉬기만 하는 건데 뭐가 그리 힘드냐는 식으로 저를 괴롭혀대셨죠.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서 제가 리모델링 생각을 하는 걸 없애려는 계획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공사를 계속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저는 어머님에게 이러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굴다간 정말 아무 진척도 없이 1년이 흘러갈 것만 같았거든요. 이번에도 어머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공사비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물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곧 시작할 거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그쪽 업체랑 친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날짜도 확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솔직히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어? 이제 겨울도 지나서 좀 살만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야 겨울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어머님, 이제 확답을 주세요. 날짜야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사장이 요즘 바쁘다잖아. 그래서 내가 편히 좀 봐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보채?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럼 다음 달 중순 16일 이날에 공사 들어가도록 하자. 그거 진짜예요? 이번에도 미루시는 거 아니죠? 그래 진짜야. 내가 여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둘 테니까 너도 더 이상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대라. 알았지? 어머님은 아주 당당하게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가면서 이날 공사를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을 믿기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공사 준비가 진행된다는 어머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요. 무슨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거라는 말을 믿기는 했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자꾸만 커진 거죠. 리모델링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어머님이 말한 날짜가 도래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그날이 다가와도 공사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은 자재가 요즘 품절 상태라 더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면서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며 공사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만 입김을 넣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재가 품절인지 말씀해달라고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말을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인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SNS를 하다가 신우가 올린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우와는 서로 팔로우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저한테 그 사진이 뜬 거예요. 사진은 공사 중인 집 내부 사진이었는데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창문 밖의 초등학교를 보니 신우의 집임이 확실하더라고요. 신우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신우는 워낙 자식의 팔불출이라 본인 아들 학교에 하는데 다 같이 가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연차까지 쓰고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우가 운동장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주저없이 바로 신우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집을 확인했죠. 어머, 올케가 여긴 웬일이야?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어? 지난번에 형님이 여기 1002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나저나 리모델링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 못 들었는데. 맞아,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호텔 신세를 지고 있지 뭐야. 애들 학교가 코앞인데 호텔에서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빨리 리모델링이 끝나야 할 텐데. 이렇게까지 크게 공사를 하시는 걸 보면 꽤 많이 바꾸시나 봐요. 리모델링 비용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럼 한두 푼이 아니긴 하지. 그래도 10년 정도 됐다 보니 이 아파트도 세련되진 않아서 좀 고치긴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김에 아예 싹 다 고치려고. 그런데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어머, 올케 몰랐어? 우리 엄마가 공사 비용 다 내주셨잖아. 내가 엄마 아니면 무슨 돈이 있겠어? 하여간 우리 엄마는 척하면 척이라니까. 내가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딱 알고 돈을 마련해 주시지 뭐야. 진짜 운 좋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을 해주셨다는 거죠? 신우는 어머님이 공사 비용을 다 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묻자 신우는 아차 싶었는지 대충 대답을 하고 자기 바쁘니까 얼른 가보라고 하면서 저를 떠밀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신우 리모델링 비용을 내주셨겠어요? 물론 어머님이 아파트를 세 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신우 집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돈은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창틀 공사비와 마룻바닥 새로 시공할 정도의 돈이었고 저희 아파트는 평수가 작았잖아요. 그런데 신우 집은 평수도 크고 공사 규모를 봐서는 거의 전부 뜯어 고치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그 돈을 다 내주셨다니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혹시나 어머님이 제가 드린 돈을 신우에게 줬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집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공사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야? 엄마, 혹시 엄마가 공사비 지원해 준 거야?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데 엄마가 돈 보탰냐고. 말도 마. 정서방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난리지 뭐냐. 너 춥게 산다고 여러 번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추위 많이 타는 애가 어찌나 고생일까 싶어서 1,500만 원씩 2번 나눠 보냈지. 어이가 없네. 엄마, 그 돈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알기나 해? 신우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갔다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 리모델링 하라고 준 돈을 거기다가 써? 나 이대로 못 참아. 뭐라고? 정서방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는 온 사정사정을 다 하더니 그 돈을 사돈처녀 아파트 고치는데 보냈단 말이야?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다른데 느낌이 쎄하더라니. 우리 집 공사를 계속 미룬 이유가 있었어.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니 확실해지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남편이 작당을 하고서 신우집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손을 빌린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추위에 떨고 산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얼른 돈을 보낸 거였고요. 남편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갖은 얘기를 다 했겠어요?
역시 엄마도 저희 집 아파트가 오래되어 너무 추워서 꺼내놓은 반찬도 다 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 속상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분명 당장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실 거고, 그럼 돈도 해주실 텐데 전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분명 남편은 시댁에서 집을 해줬는데 리모델링 비용쯤 못 주겠냐고 했겠죠? 진짜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는 자기 집이 여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갖은 말로 저를 꼬셨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곧바로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도 놀라운 기색이 없으셨어요. 아마 신우에게서 대충 얘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죠? 신우와 하루에도 10번씩 통화를 하는 사이니 제가 왔다 간 걸 모를 리도 없을 거고요. 신우도 팔불출이라 저한테 자랑을 하고 보니 아차 싶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님 앞에 서니 오히려 의연하셨던 거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공사비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어떻게 형님 집 리모델링을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보니 형님네 리모델링 비용 전부 다 어머님이 내주신 거라면서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다 순서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너희 집도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온 게냐? 인사 한마디 없이 소리부터 지르고? 하여간 너도 어른 대하는 게 잘못됐어. 지금 제가 인사부터 하게 생겼나요? 저희 집 돈으로 형님 공사 시작한 거 맞잖아요. 저희 엄마한테서 돈 가져가서 형님네 아파트 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건 난 잘 모르는 일이다. 제가 우리 돈으로 신우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며 격분을 하자 어머님은 잠시 당황을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 돈이 신우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당당하던 어머님이 당황을 하자 저는 더 밀어붙였어요. 저희 엄마가 주신 돈으로 공사를 한 게 맞냐고 재차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그런 건 아니라면서 대뜸 부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부정을 하시긴 했지만 얼굴에 당황함이 스쳐 있는 걸로 봐서는 진실이 아님이 분명했죠. 그래도 저희 친정에서 돈을 받아가신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사람이면 당연하겠죠. 저희 집 리모델링 하라고 준 돈을 신우한테 낼름 써버렸으니까요. 어머님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리부터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을 놔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흥분한 저를 대뜸 막아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었으나 어머님이 미리 연락을 하신 게 분명했죠. 아무튼 남편은 격분한 제가 혹여 어머님을 어떻게 할까 싶었던 모양인지 막기부터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힘을 쓸 일은 없을 텐데 같이 살면서 저를 봐온 남편이 그리 행동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집 리모델링 안 해준다고 했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급해? 이제 겨울도 지났고 다음에 겨울까지 시간도 많잖아. 그래, 맞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넌 조용히 뒤에서 좀 빠져 있어라. 그렇지 않아도 네가 하도 나를 의심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매일 밤 꿈을 꾸면 네가 나타나서 들들 볶는 바람에 불면증까지 생겼다니까. 뭐야 엄마, 그랬어?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당신 들었어? 당신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셨다잖아. 둘이서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게다가 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셨다고요? 그럼 저는 어땠겠어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둘이서 작당을 하고서 저희 엄마 돈을 갖다 쓴 주제에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이 본인 편을 들자 그때부터 의기양양해져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며 저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해서 본인이 괴로웠대요.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웠다고 하는데 얼굴이 반지르르한 게 잠을 못 잔 사람처럼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말에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감싸면서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기분이었죠. 원래도 저를 사이에 두고서 둘이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걸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인간하고 제가 결혼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서 있으니까 제가 이상해지는 기분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믿고 있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제대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거짓말로 저희 집에서 돈을 타낸 주제에 어떻게 끝까지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결심을 했어요. 한시라도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편과 어머님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이혼하고 혼자가 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이 겁이 났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일원이 됐으니 이 사람과 평생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모님에 대한 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고리타분한 생각임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 제 행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제가 행복해야 저희 부모님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니 저도 참 바보 같았지 뭐예요. 그래요? 저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셨다니 그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을 괴롭혔나요? 어쩌다 한 번씩 언제 공사 진행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요. 그게 나를 괴롭힌 거지. 나도 어련히 안 해주고 싶었겠어? 근데 우리 딸이 워낙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 우리 집도 겉으론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다 골맞어. 여기저기 손볼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래? 그럼 누나 집수리 끝나고 나면 여기부터 손봐야겠네. 하긴 엄마 집도 넓기만 하지 좀 오래되어서 고칠 데가 많은 것 같더라. 아, 그래서 지금 멀쩡한 두 집 수리 다 하고 나면 저희 집 수리하자는 거네요? 제 말이 맞죠? 우리야 곧 봄이 오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어? 솔직히 겨울 빼고는 그래도 살만하잖아. 워낙에 이번 겨울이 추워 그렇지 어쨌든 겨울 지나면 좀 낫잖아? 엄마 말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잖아. 지금 웃음이 나와? 그래, 그렇게 순서 하니까 나도 순서 지켜서 얘기할게.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리모델링?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어머님도 이제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주무시면 되겠네요. 뭐? 이혼? 여기서 갑자기 이혼 얘기가 왜 나와? 그럼 안 나오는 게 비정상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다 봐주고 살아야 하는데? 난 그럴 마음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져.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희 집 전에 본가부터 고쳐야겠다면서 해맑게 웃더라고요. 제가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화가 가라앉은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 집 돈을 갖다 썼는데도 제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가 봐요. 아무튼 저는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했고 제 말을 들은 남편과 어머님은 황당해하시면서도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갑자기 이혼 얘기는 왜 꺼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혼을 해도 본인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하지만 전 그들의 모든 것을 차례대로 빼앗아줄 작정이었어요.
제가 쉽게 이혼 도장만 찍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곱게 이혼을 해주겠어요? 저는 일단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더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남편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니 나한텐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함께 이혼 소송의 절차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했고 어머님에게는 횡령죄, 그리고 신우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었죠. 그렇게 순서 좋아하시니 순서대로 소장을 모두에게 보내줬어요. 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난리가 났더군요. 신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으라고 아주 악을 쓰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친정의 돈을 포함해서 어머님과 신우가 사용한 공사비를 법적 증거로 환수했어요. 남편에겐 이혼 서류를 건네면서 완전히 정리하고자 했고요. 소송 얘기를 알게 된 어머님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너 내가 이렇게 소송 걸면 무서워할 줄 알아? 나 집 세 채 있는 여자야. 나 부자인 거 몰라서 그래?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너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군 거 다 돌려받을 줄 알아? 그래요. 어머님 부자인 거 다 아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 그런데 실속 있는 아파트는 두 채뿐이지 않아요? 설마 저희 줬던 그 집도 집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큰돈 들여 리모델링 중이고요. 아마 저한테 위자료 주실 거면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참 걱정이네요. 기가 막혀. 너 이 집이 얼마짜린지 알기나 아냐? 너 나한테 이렇게 굴다가 큰 코 다칠 줄 알아? 위자료? 내가 너한테 그딴 걸 왜 줘? 네, 어디 한번 법에 맡겨보죠. 제가 이기나 아니면 어머님이 이기나. 내가 네 돈 다 쓴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거늘? 그걸 못 참아서 이혼을 운운하고 난리를 쳐대니 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이 큰 소리 치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더군요. 하긴 남편이 누굴 닮았겠어요. 그 성질이 전부 다 어머님한테서 온 거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낡은 아파트 때문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엄마가 공사대금으로 보낸 3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난리를 치긴 했어도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신우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위자료까지 전부 내게 된 그들은 돌아가면서 제게 진상짓을 보여줬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그렇게 낡은 아파트에서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 키우느라 엄마가 별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엄마를 배신할 수 없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불쌍해서 위자료라도 깎아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속 시원한 일을 하나 더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신우가 애초 어머님이랑 얘기했던 것과 달리 리모델링을 호화스럽게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신우는 제가 어머님에게 드린 돈과 친정에서 드린 돈보다 훨씬 더 거한 금액으로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충분히 변제해줄 능력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난리를 치셨지만 이미 공사가 들어갔으니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어 공사 대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빚과 위자료, 저희 엄마한테서 받은 공사 대금까지 전부 물어내려고 결국 사시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제가 살았던 그 낡은 집에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한번 겪어봐야죠. 겨울이면 반찬이 어는 집을요. 그 상상을 하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애초에 리모델링이라도 잘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또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았겠죠. 지금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보다 더 신중해지겠죠?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랄게요.